안녕하세요. 행복한 지리 공부로 여러분께 1등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남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 정말 좋아졌죠? 네,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피고요. 아름다운 봄볕에 마음이 혹시나 흔들리시는 건 아니겠죠? 사실 선생님은 요즘 살짝 흔들리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그러선 안 되겠죠? 자, 이제 수능 6개월 남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간고사가 거의 다 이번 주 금요일을 끝으로 다 끝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 자칫 마음이 해이지기 쉬운 이때 우리는 중심을 다잡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2014학년도 수험생활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저와 함께 2014학년도 수능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 대비 사회탐구 영역 총정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지난 달까지는요, 제가 이 매주 금요일마다 학습법 진행자로서 여러분에게 여러 학습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탐구 영역 학습법을 직접 강사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 사회탐구 총평, 두 번째는 과목별 특징 및 선택 전략, 세 번째는 공부법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 입시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변화는요, 2013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면 너무 이제 재미없겠죠? 자, 그래서 이 사탐 부분에 있어서 변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탐은요, 2013학년도 같은 경우는요, 3개를 응시했어요. 3개를 응시를 하고 서울대라든지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 두 과목만 반영을 했습니다. 뭐 옛날 일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냐? 네, 바뀌었죠. 2개 응시, 2개 반영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응시한 사탐 점수가 해당 지원 대학의 성적 산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신중하게 사탐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하고요. 또 꼼꼼하게 준비를,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작년에 비해서 버리는 과목이 없다라는 거, 요것이 차이점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였고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네, 과목 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작년에는요, 11개 과목이었습니다. 올해는요, 10개 과목으로 과목 수가 줄어들었고요. 또 새롭게 만들어진 신설 과목도 있고요. 또 통합된 과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존에 있었던 그대로 뭐 사회문화라든지 한국지리라든지 그대로 있었던 과목 중에서도 이 교육과정상에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혹은 삭제된 주제가 있으니까요. 꼼꼼히, 특히나 재수생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탐 영역에 있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 제도가 바뀌면 항상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입시 제도 바뀌면 그러면 누가 유리하지? 재수생들에게 유리한가? 현역에게 유리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 이 궁금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자, 일단 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뀜에 따라서 허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등급받기가 힘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재수생들이 조금 유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과정 자체도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바뀐 교육과정이 작년부터였거든요. 우리 현역들은 잘 알죠? 그죠? 이 현역들은 2학년 때부터 내신 준비다, 수능 준비다 하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또 현역이 유리하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네, 여러분들. 현역이나 재수생이나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올해 수능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 선택형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전체 내용은 우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통해서 자세히 많이 들으셨죠? 자, 올 수능에서는 영어와 더불어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이 입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2014학년도 대입에 있어서 사탐의 변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중요한 사탐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네, 선택과 그리고 학습법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특징 및 전략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네, 선택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전략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탐 과목의 선택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이죠? 5월. 네, 5월입니다.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벌써 5월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에는 두 과목을 선택해서 결정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의외로 아직까지 두 과목을 선택을 결정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학생들은요, 6월 모평 끝나고 점수 나오는 거 봐서 결정해야겠다라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상적인, 지금 2학년도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사탐 선택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이 겨울방학입니다. 이때 사탐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겠다. 한국 지리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한 과목은 2학년 때 끝을 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가 끝이 나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한 과목 언제 공부하느냐? 국어, 수학, 영어 실력 있죠. 에 따라서 이 시기를 조절해야 돼요. 국어, 수학, 영어에 기본 인기가 잘 된 친구들은요. 네. 그 두 번째 과목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조금 기본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조금만 하고 3학년 1학기 때 나가면서 국수형 먼저 하고 진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유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건 이상적인 거고요. 차선책은 뭐가 있냐면요. 네, 한 가지는 일단 2학년 때 공부한 것 중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는요. 모르겠죠? 네, 3학년 1학기 내신 과목을 배웁니다. 보통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요. 작게는 2개 과목, 많게는 3개 과목까지 배워요. 1학기 때 공부를 하면서 이 과목이 좋다, 이걸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두둥. 그렇죠. 많은 학생들이 정말 6월 모평 이후에 점수 나오는 거 봐서 이거 해야겠다. 여름방학 때 본격적으로 사탐 열심히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네, 3과목에서 2과목 바뀌면서 등급 받기 힘들어졌다 말씀드렸죠. 네,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방송을 보는 이 순간 여러분들 늦었지만 지금 결정하셔가지고요. 2과목 쭉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6월 모평 대비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선택 시기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선택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고3 재학생이 처음 치른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있죠? 이 평가 채점 결과와 작년 수능의 채점 결과를 토대로 사탐 10개 과목의 전략적 선택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탐 전략적 선택 비법. 많이 선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자면요. 자,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결과입니다. 자, 사회 문화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생활과 윤리, 한국 지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법과 정치, 동아시아사,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 10과목의 선택 인원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선택 인원 수가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아니면 네, 선생님이 강요를 하기 때문에 네, 둘 다 아닙니다. 선택을 많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은요, 이 기피하는 과목을 보면 공부할 분량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사,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세계지리, 세계의 지리를 공부해야 되고요. 또 법과 정치, 기존의 2과목이 합쳐진 과목입니다. 한국사도 양도 많고요. 자, 이렇거나 아니면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이거나 대표적으로 경제를 들 수가 있겠죠.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과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경쟁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을 기피하는 한국사, 이런 이유에서 선택자 순위가 상대적으로 파란색의 낮은 해당 과목들이 여기 됩니다. 자, 그럼 선택 많이 하는 과목의 이유는 뭘까요? 네, 반대입니다. 적당한 양과 적당한 난이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사회 문화라든지 한국 지리라든지 전통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었고요. 네, 3월 학평 결과도 선택자 수 1등과 3등이었습니다. 2등이 바로 생활과 윤리였는데요. 네, 새롭게 신흥 강호라고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택 방법, 많이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선택자 수가 많을수록 백분위 받기도 유리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탐 전략적 선택 비법 두 번째.
등급 100분위를 고려해서 선택하라입니다. 자, 사탐은요, 과목 간 난이도가 차이가 큰 편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로 하면 이 만점이라 하더라도 표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과목별 이 선택에 유불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 대학에서는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별 자체 표준 변환 점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가 아니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유리하지도 않고요. 또 특정 과목의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또 불리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이요. 자기의 위치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최상위권의 학생들, 최상위권. 우리랑은 어울리지 않나요? 우리랑 어울리는 말이죠. 1등급도 필요 없다. 만점 아니면 실패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조금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선택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권은요, 만점자가 나오는 과목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요, 만점자가 많이 나올수록 100분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점자 수가 전체 1%를 넘어가면요, 100분위가 99%가 되고요. 만점자가 3%를 넘어가면 100분위가 98%가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같은 만점 50점을 받아도 불리하게 된다는 거죠. 자,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01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입니다. 자, 윤리는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 원점수 만점입니다.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죠? 표준 점수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요. 뭘 반영한다? 주요 대학에서는 100분위를 반영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원점수 만점에 100분위가 다 100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윤리 같은 경우 98%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윤리 과목의 경우는 항상 1등급이 컷이 47에서 48에 형성된 것처럼 조금 쉽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윤리를 선택한 작년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아도 100분위 98%여서 대입에 조금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최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럼 올해 2014학년도 수능에 있어서 새롭게 신설된 과목이 있죠. 요즘 가장 핫한 과목인 생활과 윤리는 어떤지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 전국연합학평의 결과입니다. 아직 4월 결과는요, 아직 나오질 않아가지고 3월 학평 결과로 했는데요. 보시자면요, 법과 정치, 동아시아, 세계사, 세계지, 경제 있는데요. 그 전 화면 볼까요? 아니요, 이 다음 화면인데요. 예, 생활윤리 여기 있죠, 그죠? 야, 생활윤리는 평균이 상당히 높죠. 29.53으로 가장 높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 간별 점수 차이가 상당히 작게 난다는 것이죠. 일례로 3등급을 보면요, 33점, 38점, 한국지리 34점에 윤리와 사상 33점에 비해서 생활과 윤리는 무려 38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두 문제를 수능에서 실수로 틀렸을 경우, 사람 실수를 하게 되니까요. 네, 등급이 쭉쭉쭉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까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봐야겠죠. 자, 그런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난이도가 이처럼 나온다면 실제 수능에서 만점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생활과 윤리는 조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중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절대적으로 공부량도 적고 난이도도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또 유리한 과목이 되는 것이죠. 자기 위치에 맞게끔 한번 위치에 맞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드러난 또 큰 변화는요. 네, 역사 과목이 선택자 수가 아주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역사형에 해당하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선택자 수가요, 전체 17.3%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치 나오는데요. 자, 한국사만 해당한다면 약 7.2%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한국 근현대사 국사였죠. 그죠? 세 개사가 모두 합쳐서 24.4%를 기록했고요. 올해 한국사에 해당하는 한국 근현대사와 국사의 경우 21%에 달했습니다. 즉 올해 21%에 해당된 것이 작년에 21%에 해당된 것이 올해는요. 네. 한국사 7%, 즉 약 3분의 1로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왜 감소했을까요? 네, 물론 한국사라는 것이 국사와 근현대사 합쳐져서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네, 서울대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지정함에 따라서 학생들의 기피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3월 결과를 통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자면요. 자, 한국사 3월 결과입니다. 자, 평균 22.9% 상당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 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2등급이 47.42점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다른 과목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자면요. 예. 자, 사회, 문화, 생활, 권리, 한국, 지리 쭉 보면 한국사와 다르게 2등급까지가 38, 43, 39, 40입니다. 이에 반해서 47점 무려 42점 그리고 평균 아주 낮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국사는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어렵고요. 평균도 낮을 뿐 아니라 1, 2등급이 확고하게 고착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역사 관련 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하신다는 친구들은요. 소신껏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비법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무엇이냐?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끝까지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자면요. 자,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등급과 100분의 1 고려해서 선택을 하십시오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요. 학교 내신에서 공부한 과목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신 공부를 하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 선택 시기 맞춰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2학년 2학기 때 내신에서 한 과목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내신 과목에서 수능 선택 과목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신 공부를 하면서 개념 정리하고요. 수능 문제 풀면서 연계교재 EBS 풀면서 개념 정리 그리고 실전 대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 네, 흔들리지 말기입니다. 여러분이 정한 사탐 과목을 끝까지 유지하시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 수능 허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친구들을 이겨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택한 과목, 아니 지금 선택할 과목을 꽉 잡고 수능까지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회탐구 영역 과목별 특징 및 전략적 선택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사회탐구 영역 학습법 6월 목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역과 재수생, N수생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뀐 교육과정으로 싸우게 됩니다. 네, 6월 모평이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 그리고요,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 소중한 기회니까요, 정말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서 문제를, 시험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역들은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장난 아니죠? 졸업 앨범도 하고 학교 행사도 하고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요. 3월, 4월 모의고사 우리 실전처럼 보지 못했죠. 안타깝죠. 이 울분을 이 6월 모평에 100%, 200%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요. 큰 틀에서 이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으면요. 아우, 삐뚤삐뚤하네요. 마음이. 자, 6월 모평까지, 그리고요, 9월 모평까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인 뭐다? 수능까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학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탐 공부는요, 뭐니 해도 바로 개념 공부입니다. 자, 6월 모평까지 우리가 며칠 남았냐? 네, 약 4주 남았습니다. 4주 동안 뭘 하느냐면요. 네, 개념 공부 끝을 내야 됩니다. 2개의 과목의 개념 공부를 끝을 내야 돼요. 어떻게 개념 공부를 끝을 낼까요? 네, 수능 연계 교재인 EBS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수능 특강 교재로 강의는 무조건 완강하십시오. 자, EBS 사이트 가면 선생님이 한국지리 강의한 거 있습니다. 네, 열심히 보시고요. 자, 그리고요. 이 개념을 끝나고 뭘 하느냐? 바로 평가원 수능이라든지 6월, 9월 평가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야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직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요. 네,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를 통해서 6월
잘 보도록 합시다. 수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6월을 보고 나면 9월 모평까지 약 3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뭘 할까요? 네, 그대로 개념을 해야 됩니다. 단 이 개념은 6월 모평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재로 할까요? 네, EBS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를 하셔야겠죠? 수능 완성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요.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4개년에서 5개년 평가원 기출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를 4개년, 5개년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는 뭘 하냐면요. 수능까지는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9월까지 공부를 다 끝을 내고요. 수능까지는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반복 정리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 추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수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틀대로 꼭 공부를 하시고요. 선생님 그 강의도 들으시고 하면 선생님 정리 자료도 많이 올려놓으니까요. 네,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크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2014 대입에서 사탐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전략적인 선택 방법. 지금 선택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선택하셔서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6월 모평 이전과 이후 그리고 9월 모평 이후까지의 학습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학년이 되어가지고 모의고사도 치렀습니다. 3월, 4월 치렀어요. 이제 6월 또 남아있죠. 자, 그리고 내신 중간고사 치렀습니다. 이제 우리의 위치가 어딘 줄 알아요. 학급에서 위치도 알고요. 전국에서도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있고요. 어떤 과목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짧지도 하지만 네, 또 아주 많이 남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6개월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내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가서 이 봄날의 따뜻한 교정을 거니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 선택형 수능 대비 사회탐구형의 총정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지리 공부로 1등을 만들어드리는 이남승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학의 안내자 김호성입니다. 예, 2014학년도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과학 탐구 영역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 공부하면 좋을지 오늘은 그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알찬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수능, 뭐 사탐도 마찬가지였지만 과탐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제 과목 수의 축소인데, 예, 실제 어떤 과목들이 또 어떻게 축소되는지 구체적인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일단 선택 과목이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었다. 예, 가장 큰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목명을 보시면 생물에서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 예, 이런 큰 2가지 사항이 지금 올해 과학탐구 영역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대 3과목을 세 과목을 응시하던 작년에는 물론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교육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2과목을 응시했지만 실제는 이제 올해부터는 2과목을 모두 선택해서 그 2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 2과목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모든 대학이 다 2과목을 반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일부 이제 중하위권 대학들은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 소재에는 상명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일부 대학과 지방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탐구 영역을 2과목을 반영한다. 정시 기준입니다. 자, 그럼 수시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인 성균관대학교랑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과목을 또 과학탐구 영역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가 이제 카이스트는 약간 특별한 대학이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역시 과학2는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이 필수고, 나머지는 과목명이 다른 과목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이스트 올해 처음으로 정시 모집을 신설했습니다. 30명의 학생을 모집하는데, 원래 카이스트의 의도는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목적인데, 굳이 이제 한 과목만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그 과학 1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표준 점수의 90%만 반영하도록 하는 불리함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카이스트 정시 가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과목을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좋은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까지는 3과목을 선택해서 2과목을 응시하다 보니까 그 응시하지 않는 한 과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학생들이 3과목을 실제는 응시했지만 나머지 한 과목,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한 과목에 대해서는 공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경우가 생겼죠.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모두 선택해서 2과목을 다 응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이 많이 발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목이든 간에 자기가 소홀히 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작년까지 있었던 그런 허수가 사라지고 올해는 전부 다 집중하는 학생들만 모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분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급이 작년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자연계열 학생들은 분명히 과학탐구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국어랑 영어, 수학 모든 주요 과목과 함께 중요하겠지만 특히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수학에는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이 과학탐구 영역에서 가중치를 상당히 가져가지 못한다면 실제는 대학의 합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한 과목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해야 되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탐구 영역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작년에 수학 능력 시험 수능에서 과연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얼만큼 선택했는지 그 자료를 잠깐 분석해 보면서 2014에 대해서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물리 1부터 지구학 2까지 총 8개 과목을 학생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었는데 화학원과 생물원, 지구학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화학원, 지구학원이었죠. 특히 화학원과 생물원은 원래 이제 예상했던 바지만 지구학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전국영어 학력평가나 아니면 평가원에서 모의 수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쉬운 난이도의 문제로 계속해서 접근을 시켰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웠던 과목들을 포기하고 지구학원으로 많이 되돌아섰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올해 수능에서는 분명히 선택 과목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원 중심의 과목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 선택자들이 상당히 적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적은 선택 과목을 과연 내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상당히 고민되겠죠. 자, 그런데 지구과학원의 예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능에서도 너무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다 보니까 만점자가 무려 8%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원점수 50점 만점을 맞고도 100분위가 96%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제 상위권 대학을 노리던 학생들은 전부 다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 전부 다 그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앞서 이제 사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탐구 영역은 과목 간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학마다 전부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란 일단은 유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편차를 둬가지고 줄여주기 위해서 대학 자체적으로 탐구 영역별로 100분위를 표준 점수로 1대1로 대응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분위 100%, 99%는 과목과 관계없이 표준 점수가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원을 만점 맞고도 다른 과목이 만점 받은 학생들이 99% 또는 100%의 변환 표준 점수를 가져가던 것에 비해서 이 학생들은 96%의 변환 점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유리하냐? 자, 지금 지구과학원에서 봤듯이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과학탐구 영역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 유리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오히려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해야 된다.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끝까지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 끝나고 대학별고사까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을 끝까지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을 해달라. 예, 그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달라. 이게 이제 과학탐구 영역에서 선택의 가장 큰 두 가지 지침이 되겠습니다. 좋아하는 과목,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과목. 자,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이제 과학 원과목, 그러니까 물리원, 생명과학원, 화학원, 지구과학원과 같은 이런 원과목들은 전통적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워낙 선택자 폭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점수 50만점에 대략 평균적으로 28에서 29점 정도 내외가 나오도록 출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변형시킨 것들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과학 원과목을 선택할 때의 장점은 기출문제 유형에 상당히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된다. 자, 반면에 과학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는 이제 기출문제 유형에 대한 어떤 그런 유리함이나 불리함은 뭐 과학원이나 과학투나 대동소이하지만 과학투 같은 경우는 3학년 내신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내신 때 진행하던 과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더 가깝게 현재 배우고 있는 과목을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런 과학 투마검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과학 논술이나 나아가서는 이공계 대학에 갔을 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학탐구 영역을 언제 선택하느냐? 예, 실제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합니다. 언제 선택하면 좋겠느냐? 예,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생들은 선택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라면 이번 6월 예,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탐구 공부를 언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내신은 가장 기본이 교과서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야 될 교과서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상당히 알차게 지식 내용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과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계교재인 EBS 교재와 그다음에 각종 참고서를 보충 교재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교과서를 보시면 그 안에 개념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잘 되어 있는 개념 용어들이 군데군데 굵은 글씨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 유형을 익히면서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온 많은 도표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내가 해석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교과서 자체가 이미 도표, 그다음에 그림이 주어지면 그 밑에 해석하는 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제 읽고 익히는 게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은 그 과탐에 대해서 3학년 때 공부할 때 그 학습법은 일단 매일매일 수업이 끝난 그 쉬는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1분, 2분 동안 투자해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말마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을
개념 중심으로 간단하게 짤막한 개념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 공부 이제 내신이 시험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실제는 이렇게 매일 반복 그 다음에 주말에 반복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쭉 내신 기간에 집중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학교 내신은 학교 출제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즘 학교마다 도서관이나 교무실에 그 해당 고등학교에서 출제했던 기출 문제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일부 이제 교과 내용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이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유형, 즉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출제하시는가 이것들을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자료 변환에 대해서 실제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변환시키면 어떨까 이런 식의 내용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서는 살짝 변환시켜주는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변환을 약간 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이라면 역시 이제 선생님들도 1등급과 2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 높은 문제를 스스로 또는 주변의 같은 상위권 학생들과 함께 서로 문제를 좀 만들어 봐서 서로 한번 교환해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보면 이제 서술 논술형을 위해서 뭐 확인하기, 생각해보기, 발전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서술 논술형 문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물론 거기에 대한 답도 교과서 뒤편에 있지만 그 답 이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답안을 제2의 답안을 한 번씩 만들어 보는 연습도 나중에 학교 시험 서술 논술형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탐구 영역은 가장 중요한 건 EBS 연계가 70%라는 거. 예. 70%라면 20문항 중에 14문항이 EBS 연계입니다. 자, 물론 EBS 연계 교재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자, 최근의 자료를 보면 수능 완성에서 약간 연계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대략 14문항 중에 8에서 9문항이 수능 완성이고 수능 특강은 한 5, 6문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연계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의 연계가 되는지 한번 제가 준비해온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이니까 한번 화학 문제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에서 한번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자, 그 수능에서 나왔던 이 문제가 실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각 EBS 교재를 포함한 교재에서 연계 문제로 변환되는지. 자, 원래 본 수능은 EBS 문제가 연계된 형태에서 발전돼서 출제가 돼야 되지만 우리는 일단 기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거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변형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 변형을 생각해야 되겠죠. EBS는 일단은 자료를 변형하는 것, 즉 그림이나 도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연계하는 거, 즉 보기 지문을 몇 개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연계하는 거, 즉 수능 특강에 있는 텍스트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계해 보는 건데,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가지고 지금 실제 이제 출제됐던 문제와 그다음 EBS 연계 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를 약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뭐 중성원자 AD의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 자료를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보기 자료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여러분이 배웠던 화학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계될 수 있느냐? 자, 수능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작년 5월에 봤던 예비 수능 문제입니다. 중성원자에 대해서 뭐 A, B, C, D를 X, Y, Z로 좀 바꿔주거나,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를 좀 바꿔주는 정도의 유사성 있게 이제 연계해준 그런 그림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 실제는 거기 보기 니은에 또는 디귿에 있는 내용은 앞서 봤던 기출문제에 있던 보기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보기 기억은 바뀐 내용이고 니은과 디귿은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화학 문제 보시고 여러분이 EBS 연계가 크게 그림 자료에 대한 어떤 연계, 내용 연계, 그 다음에 보기 지문에 대한 내용 연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개념에 대한 연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EBS 연계 교재 특징을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테마별로 한번 자기 자신만의 연계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2점은 2점답게, 3점은 3점답게. 자, 특히 3점은 난이도가 높은 문항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가 길어서 전체적으로 풀이 시간이 긴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는 2점짜리를 중심으로 먼저 특히 일면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점짜리를 중심으로 다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를 푸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모든 문항을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논술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과학탐구 영역 공부가 물론 내신과 수능도 중요하지만 역시 과학 논술고사, 대학별고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즉 개념을 이해한 공부 내용이 수능 성적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한 그 부분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이게 논술 성적과는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내가 알고 있는 개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그대로 나열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떤 평가 요소 항목들을 놓치지 않고 다 답안에 골고루 써줘야만 요소에 가점이 붙기 때문에 실제는 답안 작성에 대한 요령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에 얘기했듯이 과학2 내신은 3학기 때 시작하기 때문에 내신을 좀 더 하루하루 복습, 주말 복습,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비록 내신 성적에 대한 결과는 실제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과학 논술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을 좀 더 집중력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별로 과학 논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선생님이 주요대 중심으로 한번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주요대학 과학 논술 세부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과학 논술만 얘기하는 거니까 수리 논술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는 수리 논술만 나오는 대학은 여기 표현 없는 이제 서강대학교, 숙명여대,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는 수학 논술, 수리 논술만 진행되고요.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수리 논술과 함께 과학 논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과학 논술 중심으로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자, 보시면 거기 있는 대학 중에서 뭐 고려대학교랑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또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원투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여러분들이 투 과목이 비록 수능 선택 과목은 아니더라도 논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신을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최근의 추세는 과학 교과가 전부 다 단독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교는 아직도 여러분 통합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건국대학교랑 중앙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통합형으로 강하게 전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별 유형은 그때그때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역시 논술고사는 실제는 여러분에게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에게만 좋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과학탐구 영역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014년도 선택형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그 알아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든 시기 앞으로 계속 이제 이어질 텐데, 자, 오늘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얻어서 탐구 영역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